여러분의 주머니 속 아이폰, 그 안에 배터리와 반도체를 만드는데 아프리카의 자원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 다이아몬드, 석유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54개 나라, 전 세계 육지의 20%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거인이 왜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설계된 가난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빈곤의 진짜 원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를 하나의 경제 사례로 묶어서 보는 건 사실 좀 위험한 접근이긴 해요. 미국이랑 에콰도르 경제가 똑같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하지만 빈곤이라는 문제만큼은 대륙 전체에 걸쳐 있는 공통 과제입니다. 세이셸이나 모리셔스, 보츠와나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들조차 경제 구조가 불안정하고 세금 시스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조차 유럽이나 북미 기준으로는 중하위권 소득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단순히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대륙 전체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근본적인 장벽이 뭔지 파헤쳐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장벽만 제대로 이해하면 경제 정책이나 원조 활동도 증상만 덮는 게 아니라 뿌리를 치료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경제적 성공은 더 큰 성공을 부르고 경제적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을 낳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불안정, 부패, 자본 파괴라는 악순환 속에 갇혀 있어요.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고, 그러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죠. 빈곤층이 늘어나면 정치는 더 불안해지고, 이게 또다시 산업 발전을 막는 겁니다. 게다가 세계화 시대에는 아프리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반대로 재능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부유한 나라로 떠나버리는 상황이 됐죠. 이런 문제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들도 다 증상일 뿐입니다. 그럼 왜 아프리카만 유독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대륙 국가들은 비슷한 문제를 겪지 않았거나 어떻게든 해결했는데 말이죠. 시작은 지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전략 게임처럼 국가가 어디에 위치했느냐가 초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토지는 노동, 자본과 함께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요소예요. 수천 년 전 고대 문명 시절부터 좋은 땅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인구가 많아지면 사냥이나 채집 말고 기술적인 분야로 전문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프리카가 넓긴 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토지는 단순히 면적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식수를 구할 수 있는지, 나중에는 원자재나 무역로에 접근할 수 있는지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아프리카 빈곤을 분석할 때마다 반드시 언급되는 게 바로 천연 자원의 풍부함입니다. 귀금속, 화석 연료, 다이아몬드, 희토류까지 전 세계 전기화의 필수적인 자원들이 수조 달러어치로 땅속에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풍부한 자원을 가진 땅이 수천 년 동안 그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원 가치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도 정작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가장 명백한 문제는 대륙 대부분이 고립돼 있었다는 점이에요. 사하라 사막이 동서로 대륙을 가르면서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거대한 바다처럼 작용했습니다. 남쪽 땅은 사실상 섬이 돼버렸고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무역로를 통한 사회 발전에서 완전히 단절됐죠. 지금도 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 정세에 더 통합돼 있고 대륙 남부나 중부 국가들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사하라 사막이 경제적으로 워낙 중요한 지리적 특징이라서 경제학자들은 아예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봅니다. 둘 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하라 이남의 문제는 뿌리가 훨씬 깊어요. 초기 세계 무역과 아이디어, 기술의 전파에서 고립되면서 남쪽은 북쪽 이웃들보다 뒤처졌고 나중에는 기술적으로 우월한 지역들에게 착취당할 여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땅 자체도 별로 비옥하지 않았어요. 생산적인 농업으로 전환하는 건 인류가 이룬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인데 당연히 자연적으로 기름진 땅에서 그 전환이 더 쉬웠겠죠. 사하라 사막은 농사짓기에 완전 부적합하고요. 심지어 대륙 중앙의 겉보기에 비옥해 보이는 땅도 토양질이 형편없어서
최신 농업 기술로도 조심스럽게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침식됩니다. 고대 문명이 이런 조건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기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농업이 가능했을 만한 풍요로운 지역에서도 굳이 그럴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농사를 개발하는 수고를 들이는 것보다 그냥 먹을 걸 찾아다니거나 사냥하는 게 더 쉬웠으니까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구조적 발전에 매우 적대적인 환경이기도 합니다. 가장 비옥한 지역일수록 열대 질병과 곤충, 야생동물이 득실거려서 인간 집단이 흩어져서 이동하면서 사는 게 훨씬 유리했거든요. 인류학자들은 이걸 다른 초기 발전 이론들과 비교하면서 정착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집단이 어떤 지역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생명이 넘쳐나고 담수와 나무, 포식자가 없는 등 초기 인류에게 중요한 자원이 풍부하면 그냥 그 자리에 정착해서 세대를 이어가다가 사냥하고 채집할 수 있는 모든 걸 고갈시켜 버리는 거죠. 그 시점이 되면 유목 생활을 포기한 집단에게 농업이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에덴 동산이 아프리카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집단으로 나뉘어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가 수백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민족 집단으로 나뉘어 있고 문화적 규범도 천차만별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륙이 여러 국가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각 국가 내부도 또 여러 집단으로 쪼개져 있어요. 무작위로 그어진 국경선이 많다는 것도 또 다른 경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건 식민주의가 남긴 그림자 덕분이긴 한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토지를 생산 요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만 봐도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국경선 때문에 많은 국가가 바다에 접근하지 못해서 국제 무역에서 고립됐습니다. 무역을 위한 운송 인프라는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거나 식민 제국 시절 남겨진 철도가 낡아가는 정도예요. 게다가 애초에 그 철도들은 독립적인 경제를 건설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원을 착취하려고 깔았던 거죠. 국가 간 연결은 기껏해야 비포장도로 수준이고 운 좋게 바다에 직접 면한 나라들도 세계 무역에 참여할 기회를 잡으려면 또 다른 거대한 지리적 장벽을 마주합니다. 특히 서부 아프리카 해안 대부분은 지형이 높아서 대형 항구를 개발하기가 완전히 비현실적이거든요.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아프리카는 중후반 경제 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출발 위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이런 도전들은 생산의 다른 요소들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보통 경제학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아프리카의 경우 농업과 무역, 산업에 이상적이지 않은 땅을 가졌고 그래서 인구도 덥고 분열됐으며 상업 중심지에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과 인프라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대신 그냥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생산 요소로 말할 때는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다른 요소들을 실제로 유용한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많은 경제학자가 이걸 그냥 노동에 포함시키는데 노동이라는 게 경제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 수준도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더 숙련된 노동력은 더 많은 경제 산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 기업가 정신도 결국 또 다른 기술이라고 보면 왜 이 둘을 합치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경제 사례는 이게 왜 별도의 요소로 고려될 만큼 중요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일 거예요. 실제로 휠체어 같은 아주 간단한 기술조차도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것만으로도 가능해지는 저렴한 운송수단은 사회가 작은 마을 집단을 벗어나 발전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원을 다른 지역과 교역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전문화할 수 있게 되니까요. 만약 음식이나 도구, 건축자재를 머리에 이고 옮겨야 한다면 손수레보다 훨씬 비효율적이죠. 그 시점에서는 사회 집단이 자급자족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거래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건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호주 원주민들도 초기 기술 교류에서 대부분 단절됐고 서구 식민지가 세워질 때까지 주로 자급자족하는 수렵채집 집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만이라면 아프리카가 역사적으로 북쪽 제국들보다 뒤처진 이유는 설명되지만 왜 계속 뒤처져 있는지는 설명되지 않아요. 흥미로운 건 바퀴가 대륙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연구 대상 집단들이 여전히 손으로 하는 걸 선호했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이유가 없었는데 이 지역을 지배하던 제도를 살펴보고 나서야 이해가 됐죠. 서구 기술이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무렵
콩고 같은 지역은 감시나 견제 없이 명령으로 통치하는 왕들이 느슨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임의적인 세금으로 수입을 올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력으로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견제받지 않는 지도자들의 통치를 피하고 싶은 집단들은 지역에 존재하는 기본 도로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무역과 상호 이존의 문화가 발전하는 대신 폭군적인 통치 제도가 정반대 방향을 부추긴 겁니다. 분열되고 자급자족하는 집단이라는 특성은 현대까지 이어졌어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경 안에서도 한 나라 안에 수십 개의 다른 문화 집단이 정치적 대표권과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나쁜 지도자가 자기 집단을 달래면서 다른 모든 사람의 희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식으로 권력을 확립하기 쉬워요. 그러니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가 필요한 걸 제공해 줄 거라고 믿고 의존하는 게 위험한 거죠. 덜 효율적일지 몰라도 그냥 스스로를 돌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손수레 같은 간단한 물건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을 가치도 없었어요. 어차피 절대 군주가 제멋대로 빼앗아 갈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 모든 게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현대 경제 문제를 탐구하면서 정복과 식민주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분열된 인구, 적대적인 환경, 열악한 경제 관리라는 대륙의 모든 도전이 대서양 노예 무역과 이후 식민 제국으로 인해 훨씬 더 악화됐거든요. 노예 무역의 기본 경제학은 안타깝게도 거의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근본적인 약점들을 노렸습니다. 식민 제국들은 새로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에 농장을 세웠는데 동인도 지역의 다른 식민지와 달리 원주민 인구가 너무 빨리 죽어나가서 이국적인 향신료를 재배할 노동력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새로운 노동력을 수입해야 했고 자기들이 직접 할 생각은 없었으니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견제받지 않던 아프리카 통치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노예 노동을 스스로 사용하고 있었고 유럽 기술, 특히 총기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 끔찍한 산업에 기꺼이 참여했어요. 총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도구였지만 다른 기술과 달리 그냥 빼앗길 위험이 없었습니다. 재산인 동시에 재산권을 강제하는 도구였으니까요. 그래서 강력한 집단은 더 강력해질 도구를 얻고 경쟁자들을 잡아서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이득을 얻었죠. 유럽인들은 이 노예 노동을 새 식민지에서 이국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했고 그 수익금으로 총을 더 사서 아프리카에 팔아 더 많은 노예 노동과 교환했습니다. 아프리카 자체에 식민지를 세우지 않은 이유는 당시 아프리카 집단들이 서로 오랜 기간 싸운 역사가 있어서 꽤 강력한 적수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고향 땅은 열대 질병과 위험한 동물, 평균 이하의 토양으로 가득했고요. 어쨌든 대서양을 건너는 게 더 쉬웠다는 사실이 아프리카가 정착하기 얼마나 힘든 곳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았어요. 미국 식민지들이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으로 서구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1600년대에는 나무범선과 초기 총기로는 유럽 강대국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 하던 것처럼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는 게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대 군대, 증기선 열대 질병에 대한 기본 치료법이 생기면서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이 식민지로서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산업시대에 갑자기 매우 유용해진 자원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이 시기 대륙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끔찍해서 너무 자세히 다루면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될 정도예요. 하지만 순전히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가 대륙이 오늘날까지 고통받는 많은 정부 문제의 토대를 깔았습니다. 식민 열강이 아프리카에서 철수할 때 그들은 도구와 통치 구조, 산업관계를 모두 가져갔어요. 대륙의 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집단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었어요. 대륙 전역에서 폭력적인 권력 쟁탈전이 벌어졌고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완전히 선의를 가졌다 해도 효과적인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륙 전역에 많은 지도자가 선의를 가지지 않았고 부패 사례도 잘 알려져 있죠. 독립 당시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관료 시스템, 법원 시스템 같은 것에 시작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인들이 스스로 세운 거였죠.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주요 인구 중심지, 주요 도시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에 침투하지 못했고 완전히 정당성을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사실 유럽인들은 통제를 위해 자기들만의 제도를 세우려 하면서 더 정당한 토착 제도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나이지리아를 식민지화할 때 시에라리온 같은 곳에서도 자기들만의 통치 가문을 도입하려 했어요. 그들이 떠났을 때 남겨진 제도의 껍데기, 뼈대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건설하는 데는 별로 유용하지 않았지만 강한 사람이 장악해서 착취해 사용하기에는 매우 적합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제 번영을 위한 황금 티켓이어야 할 천연 자원이 많은 경우 독재 지도자들의 개인 저금통으로 전락해서 자기 권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됐어요. 지속적인 정치적 격변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들의 계속된 통치는 대륙 전체가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전역의 어떤 산업이든 다른 대륙의 비슷한 산업보다 본질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이는 아프리카가 엄청난 잠재적 이득이 있는 기본 프로젝트조차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지니까요. 이 평판이 정당한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불확실한 나라에서조차 그냥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이 상황이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낙관할 여지는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관리할 견고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근본 문제 중 많은 부분이 긍정적인 진전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츠와나는 독립 이후 6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보츠와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문제로 지목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내륙국이고 온갖 자연적 장벽 때문에 이동하기 쉬운 나라가 아니며 다른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저주라고 불렸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 당시 극도로 가난했고 도로나 교육받은 엘리트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더 나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재산권을 확립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꽤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의 편향된 법원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사람과 교육, 공공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자원을 잘 관리했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했죠. 하지만 혼재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가 높은데 이는 국제 투자자들이 아프리카 같은 곳에 더욱 덜 끌린다는 뜻이에요. 극도로 안전한 투자를 사는 것만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현금이 1%도 안 되는 수익을 낼 때는 아프리카를 선택지로 보는 동기가 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륙이 또다시 여러 주목도 높은 분쟁에 휘말려 있어서 중국 같은 나라들조차 한 발 물러서서 이 모든 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경제학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아프리카의 빈곤은 지리적 불운과 잘못 설계된 제도가 겹쳐진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5, 60년 전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도 지금의 아프리카와 다르지 않은 절망 속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부르는 강력한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츠와나가 보여준 작은 균열이 대륙 전체로 번지는 순간 아프리카는 원자재 공급처가 아닌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보면 정체는 길었지만 도약은 늘 한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생애에 아프리카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지식환전소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